저는 최민수입니다. 올해 57이고요. 경기도 평택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0년 넘게 딜러 일을 해왔습니다. 민수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하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요. 전 시장에 차 15대 정도 세워두고 직원 셋이 함께 일하는 작은 곳이죠. 그런데 이 바닥에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 번 속인 손님은 다시 안 오거든요. 저는 그걸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안 받고 정비 필요한 부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장사했더니 단골이 생기더군요. 아버지가 사고 아들이 사고 또 그 친구 소개로 오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고급 수입차 매물이 자꾸 제 매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포르쉐 카이엔 같은 차들이요. 원래 이런 차는 강남이나 분당 쪽 대형 매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입니다. 평택 같은 지방 매매단지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들어왔고요. 처음엔 운이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마진도 괜찮게 남고 손님들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밤에 혼자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게 오히려 걸렸거든요. 그날도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택 매매단지는 새벽에도 불이 켜진 곳이 많습니다. 밤샘 작업하는 정비소도 있고 경매 준비하는 딜러들도 있죠. 저는 차를 몰고 매장 앞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매장 옆 골목, 쓰레기 집화장 근처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에 때 묻은 바지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얼굴은 그을렸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노숙자를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 차 보러 오는 손님들이라 구걸할 만한 환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차에서 내려 매장 문을 열면서도 자꾸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사무실 창문으로 다시 그쪽을 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구걸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 같았죠. 저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말년에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눈에서 본 그 표정이 저 노인 눈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침 식사라도 사다 드릴까?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즘 제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들 준영이가 대학교 4학년인데 등록금에 생활비에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매출도 예전만 못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고차 시장도 얼어붙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2개하고 삼각김밥 하나, 따뜻한 옥수수차 한 병. 계산하면서도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천 원짜리 물건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노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일 수도 있고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천천히 라면 뚜껑을 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30대 부부가 와서 에쿠스를 보고 갔고 점심때쯤엔 40대 남자가 그랜저를 계약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안 뜨고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통화도 잘 안 되고 문자 답장도 늦더라고요. 이번에도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준영이는 원래 성실한 애인데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전쯤 만났을 때도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줄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그냥 과제가 많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밤이 되고 매장 정리를 하는데 문득 창밖이 신경 쓰였습니다. 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번엔 도시락 하나를 샀어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제육볶음 도시락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건네주니 노인은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길에서 지낸 사람의 손은 차갑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왜 하필 우리 매장 앞에 있는 걸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낮에 받은 그 이상한 전화는 뭐였을까?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노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습관처럼 그쪽을 먼저 확인하게 됐어요. 노인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고 안 보이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동정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매장에 들어서니 직원 김대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김대호는 35살로 제 밑에서 7년째 일하는 영업사원이에요. 성실하고 손님 응대도 잘하는 친구죠. 김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저녁에 누가 다녀갔다고요? 매장 문은 잠겨 있었는데 전시장 차들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호가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황급히 사라졌대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즘 중고차 매장 털리는 사건이 종종 있거든요. 고급 차량 키를 훔쳐가거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김대호한테 CCTV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카메라가 3대 있어요. 정문, 전시장, 사무실 이렇게요. 김대호가 화면을 돌려보는데 어젯밤 11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은 건장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전시장 차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창문을 들여다보고 번호판을 확인하고 심지어 차 밑까지 기어들어가 뭔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처럼 움직였거든요. 오전 내내 저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손님이 와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밖을 보게 됐고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경계했습니다. 점심때쯤 동업자 정재훈이 매장에 들렀습니다. 정재훈은 옆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예요. 저보다 4살 어린 53인데 이 바닥에서는 저보다 경력이 깁니다. 정재훈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고급 수입차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이 매장을 기웃거린 것도 그렇다고요. 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차량 출처 제대로 확인했냐고요? 요즘 보험 사기 조직들이 사고 차량을 세탁해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손 처리됐던 차를 수리해서 되파는 거죠. 그런 차를 모르고 판매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차량들이 그런 거라면 저는 범죄에 가담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모르고 했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재훈은 덧붙였습니다. 요즘 조직들이 수법이 교묘하다고요. 지방 중소 매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대형 매장은 검증 시스템이 철저해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대신 지방의 작은 딜러들한테 접근해서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딜러만 피해를 보는 구조래요. 저는 당장 차량 이력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훈이 돌아간 뒤 저는 최근 한 달간 매입한 고급 수입차 파일을 꺼냈습니다. 모두 6대였어요. 벤츠 2대, BMW 2대, 아우디 1대, 포르쉐 1대. 저는 하나씩 보험 개발원 조회를 다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었어요. 사고 이력도 깨끗하고 침수나 전손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력이 너무 깨끗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고급 수입차를 몇 년씩 탄 사람이 사고 한 번 안 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후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일권이라고 서울에서 수입차 딜러 일을 하다가 평택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인데 민수모터스가 평판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매장이 나쁘진 않지만 서울에서까지 소문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일권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수입차 시장 돌아가는 상황, 요즘 잘 팔리는 차종, 손님 관리 노하우까지 술술 나왔어요. 경력도 15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끌렸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경력자가 우리 매장에 온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저는 한일권에게 물었습니다. 왜 서울을 떠나서 평택으로 오게 됐냐고요? 한일권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대형 매장 위주로 돌아가서 개인 딜러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방에서 제대로 된 매장 하나 잡고 오래 일하는 게 낫겠다 싶었대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저는 한일권에게 일단 이력서를 받아두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한일권이 골목 쪽을 힐끗봤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는 쪽이었어요. 한일권의 시선이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다시 차량 파일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고급 차량들의 매도인이 모두 달랐는데 연락처 끝자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전화번호 뒷자리가 2345, 2346, 2347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죠. 저는 그중 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어졌어요. 다른 번호로도 걸어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뭔가 큰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또 샀어요. 노인에게 건네주면서 문득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계실 건가요? 노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필요한 만큼만요.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번호가 안 떴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직원들일까요? 정재훈일까요? 아니면 설마 제 아들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손님을 응대하고 차를 팔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저를 이용하는 걸까? 왜 하필 제 매장을 노린 걸까? 그리고 그 이상한 문자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한일권이 다시 매장에 나타난 건 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것도 하나 샀다며 건넸습니다. 저는 그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경계됐어요.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한일권은 채용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매장 상황이 좀 복잡해서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고요. 한일권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일단 한 달만 수습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요. 급여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 제1 솜씨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새 사람을 들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일권의 경력이 아깝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경험 많은 영업사원이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한 달 수습을 제안했습니다. 한일권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2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말과 표정 너머에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한일권에게서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완벽한데 속은 알 수 없는 사람. 한일권이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일부러 한일권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일권은 정말 일을 잘했어요. 손님 응대도 능숙하고 차량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오전에 온 손님 한 명은 한일권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바로 계약을 했어요. 김대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한일권 씨 정말 실력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일권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칼국수집이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오래된 맛집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한일권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매장에 계셨냐고, 주로 어떤 차종을 다뤘냐고요. 한일권은 자세히 대답했습니다. 강남 쪽 수입차 전문 매장에 있었고 주로 독일차를 다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일권이 말하는 매장 이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강남 수입차 시장은 좁습니다. 딜러들끼리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한일권이 말한 매장은 제 기억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요. 한일권은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한일권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낮아졌고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느꼈어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오후에 아들 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준영이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 수 있냐고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준영이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토요일에 평택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일권이 퇴근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골목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요. 노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 계신 분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밥을 자주 사들이시네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일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려워 보여서 그렇다고요. 한일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시험하는 말처럼요. 밤에 혼자 남아서 장부를 정리하는데 컴퓨터에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제목도 없었어요.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차량 번호 67-7891을 확인하세요. 저는 즉시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벤츠 S클래스였어요. 저는 그 차량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험 개발원 조회를 넘어서 제가 아는 정비소 사장한테 연락했습니다. 그 차량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비소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리프트에 차를 올리고 밑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프레임이 심하게 손상됐다가 용접으로 때운 거라고요. 전면 충돌 사고가 났던 차인데 수리를 아주 정교하게 해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래요. 이런 차를 팔았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제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기 조직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익명의 이메일이 없었다면 저는 모르고 그 차를 팔았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고급 차량들도 정비소로 가져오라고 김대호한테 연락했습니다. 전부 확인해야 했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인이 앉아있는 골목을 지났습니다. 노인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냐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냐고. 저는 차를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일권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한일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요. 정비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매입한 고급 수입차 6대 중에서 4대가 문제 차량이었어요. 전부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 용접, 에어백 재장착, 심지어 주행거리 조작까지 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결과지를 보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미 판매한 차량이 2대였거든요. 다행히 아직 탁송 전이라 회수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고객 손에 넘어갔다면 저는 끝장이었을 겁니다. 저는 즉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차량들을 매입했던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 매장도 조사를 받게 되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에요. 한일권은 그날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차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일권을 관찰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표정, 컴퓨터를 볼 때 시선, 점심시간에 나갔다 들어올 때의 모습,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 늦게 손님이 한 명 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매장에서 판매된 차량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문제가 터진 건가 싶었거든요. 손해사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판매하신 BMW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요. 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대요. 차량 이력과 실제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손해사정사는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매입 당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관 검수는 했지만 프레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요. 중고차 거래에서는 보통 보험개발원 조회와 성능 점검 기록부만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작되어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의로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요.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했어요.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한일권이 퇴근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일권이 나타난 시점과 이 모든 문제가 터진 시점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밤이 되고 저는 매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최근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제 차량들을 매입할 때마다 김대호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더군요. 정확히는 한 달 전에 그만둔 계약직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기억했어요. 박성호라는 젊은 친구였는데 한 달만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어요.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박성호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성호도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거요. 제 매장에 침투해서 문제 차량 서류를 처리하고 일이 끝나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한일권이 나타난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노인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매장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눈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걸 겪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답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저한테 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려워 보여서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사장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박태시.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전직 경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박태식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 조직이죠.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매장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 타깃이 사장님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직은 먼저 내부 사람을 심어요. 박성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엔 문제 차량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매장이 혼란스러워질 때쯤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매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한일권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박태식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대답했어요. 저는 사장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조직에 굴복하는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지. 그래서 일부러 노숙자로 위장하고 매장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말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제 편이 한 명은 생긴 거니까요. 박태식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직은 사장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박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들 말이에요. 조직이 이미 접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영이가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직은 항상 가족을 먼저 노립니다.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죠. 저는 당장 준영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박태식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조직이 눈치챌 수 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절대 내색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태식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사장님도 강해져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갔지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준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웃던 얼굴,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결국 준영이 때문이었어요.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고 싶었고 떳떳하게 번 돈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다가 알람 소리에 깼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박태식의 말대로 내색하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매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준영이 생각이 났지만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매장에 도착하니 한일권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 한일권은 전시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밝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일권 씨도 부지런하시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한일권의 모든 움직임을 눈여겨봤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한일권은 여전히 능숙하게 응대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한일권이 전화를 받더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일권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살짝 봤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영업 자료였는데 책상 서랍 안쪽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차량 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몇 개가 제 눈에 익었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문제 차량들의 번호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일권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요. 저는 급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일권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일권이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봤는데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후에 정재훈이 매장에 들렀습니다. 정재훈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재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소문 들었어. 내 매장에서 판 차가 문제 있다는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정재훈은 제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재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태식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정재훈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민수야, 내가 아는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까?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법적 대응보다 다른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정재훈이 돌아간 뒤 저는 박태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요. 박태식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녁 매장 뒤쪽에서 봅시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한일권도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한일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람이 나쁜 길로 가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밤 8시쯤 박태식이 매장 뒤로 왔습니다.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첩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태식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한일권을 압박할 수 있어요. 박태식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한일권을 따로 만나서 이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조직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든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당하든지. 저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대답했어요. 한일권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넘어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태식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조직은 이미 사장님을 타깃으로 잡았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해요. 박태식은 하나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분 만나면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돈 문제는 없는지 절대 다그치지 말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아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박태식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매장에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조직이 있고 제 아들도 거기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준영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준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준영이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빠,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아들한테서 보고 싶다는 말을 들어보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일권을 만나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요. 그리고 주말엔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어요. 당신이라면 지금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줬을 겁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준영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일권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어떻게 말을 꺼낼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한일권이 도망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나가면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딱 적절한 선을 찾아야 했죠. 9시쯤 한일권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일권을 불렀습니다. 한일권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일권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우리 매장에 왔습니까?
한일권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일자리를 찾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유를 말해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찍어둔 수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일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매장의 문제 차량 번호가 당신 수첩에 적혀 있죠? 한일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어요. 박성호도 당신 사람이죠.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 아닙니까? 한일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친절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눈치채셨군요. 사장님이 생각보다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한일권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웠어요. 한일권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조직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미 늦었어요. 이미 사장님 매장은 우리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 차량은 계속 팔렸고 곧 소송이 터질 겁니다. 사장님은 파산하고 우리는 이 매장을 헐값에 인수하게 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저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박성호와의 연결고리, 문제 차량의 유입 경로, 전부 다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끝입니다. 한일권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조직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세요.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걸 도와주면 저는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한일권은 비웃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살려준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법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우리 편이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한일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뒀어요. 압박은 침묵에서 나오거든요. 마침내 한일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배신하면 조직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보호해 줄 겁니다. 경찰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일권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조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살기를 찾으려는 욕망이 싸우고 있었죠. 한일권이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한다면 뭘 해주실 건데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범죄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직의 구조를 전부 밝혀야 합니다. 누가 보스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음 타깃은 어딘지, 전부요. 한일권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죠. 어차피 저도 조직한테 이용만 당하고 제대로 된 돈도 못 받았어요. 이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저는 한일권에게 물었습니다. 조직의 보스는 누구죠? 한일권은 대답했어요. 강태수라는 사람입니다. 50대 중반이고 겉으로는 수입차 유통회사를 운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을 총괄하죠. 밑에 사람이 수십 명 있고 전국 중고차 매장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저는 그중 실행 담당이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다음 타깃은 어딥니까? 한일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기 평택 매매단지에 있는 다른 매장 두 곳입니다. 이미 접근이 시작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재훈 매장도 포함되어 있냐고 물었어요.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장 정재훈한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박태식과 먼저 상의해야 했어요. 저는 한일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처럼 일하세요. 조직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한일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박태식에게 연락했어요.
한일권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식은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셋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몇 명 왔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직의 보스,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저녁이 되고 박태식이 매장으로 왔습니다. 한일권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이 한일권에게 물었어요. 강태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한일권은 대답했습니다. 강태수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직접 나서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돈 거래는 직접 챙겨요. 다음 주에 정산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강태수가 직접 나타날 거예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경찰은 언제 투입합니까? 박태식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움직여요. 한일권 씨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정산날 한일권이 평소처럼 강태수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그리고 돈거래 장면도 찍습니다. 그걸 증거로 경찰에 넘기면 강태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한일권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들키면요. 박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위험하면 즉시 투입해요. 한일권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식과 한일권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제 매장은 살아나고 실패하면 전부 잃게 되죠.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핸드폰에 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때 보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집으로 가자. 준영이는 좋아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모티콘을 보며 잠시 웃었어요. 내일은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영이를 지켜야 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향수였습니다. 아내는 늘 이 향이 좋다고 했었죠. 약속 장소는 평택역 근처 갈비집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곳이에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문득 준영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갈비를 먹으면서 입 주변에 양념을 잔뜩 묻히던 모습,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후식으로 냉면을 시키던 모습.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오가 조금 넘어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아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허름했어요. 준영이는 저를 보자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영이를 껴안았습니다. 준영이 몸이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앉아, 배고프지? 많이 시켜놨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갈비가 나오고 우리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에 집중했어요. 저는 준영이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준영이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과제가 좀 많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과제만 많은 거냐고, 다른 힘든 일은 없냐고 물었어요.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영아, 혹시 돈 문제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거짓말할 때 사람들은 대답이 빨라지거든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어요. 박태식의 말대로 다그치면 안 됐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일이 좀 어려워졌어. 매장에 문제가 생겼거든. 준영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사기 조직한테 당할 뻔했다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준영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거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그 질문에 뭔가 느꼈어요. 준영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보다는 방법이 필요해. 그리고 아빠는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준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영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요. 드디어 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빚이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얼마나 됐는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2천만 원이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학생이 어떻게 2천만 원이나 빚을 졌을까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준영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친구들이랑 투자한다고 암호화폐를 샀어요. 처음엔 좀 몰랐는데 나중에 폭락했어요. 그때 손실을 메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날렸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준영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그런 아빠 아들인데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영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야. 그런데 준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저 누가 접근했어요. 일주일 전쯤요. 저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누가? 준영이는 대답했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40대 남자였어요. 빚을 다 갚아주겠대요. 대신 제가 아빠 매장 정보를 알려주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직이 이미 준영이한테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그 사람한테 뭐 말해줬어?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아빠. 처음엔 솔깃했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조직을 향한 분노였어요.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영이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준영아.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제 빚은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해결해 줄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할 일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준영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먼저 말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알았지?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미안해요. 준영이를 기차역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박태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직이 제 아들한테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어요. 박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다행히 아들분이 거절했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조직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빨리 강태수를 잡아야 해요. 박태식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정산일을 기다리자고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태수, 두고 보자고.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라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준영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제 안에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고 망설임보다는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제 가족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한일권이 출근했을 때 저는 바로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한일권에게 저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조직이 제 아들한테까지 접근했다고요. 한일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몰랐어요. 아마 강태수가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음 주 정산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한일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산일 전에는 강태수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강태수는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수를 유인해야 했어요. 한일권에게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직접 나올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한일권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일 때요. 예를 들어 고가의 차량이 급하게 처리돼야 할 때 강태수가 직접 확인하러 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고가 차량을 금매로 내놓는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강태수가 직접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직 내부 채팅방에 정보를 흘리면 강태수한테 전달될 겁니다. 저는 박태식한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강태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끼 차량을 정했습니다. 제 매장에 있는 벤츠 S클래스 최신형이었어요.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이걸 7천만 원에 금매로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 강태수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미끼이기도 했죠. 한일권이 조직 채팅방에 정보를 올렸습니다. 평택의 한 매장에서 고가 차량이 금매로 나왔다고요. 사장이 급전이 필요해서 헐값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올라간 뒤 계속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오후쯤 한일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일권은 잠깐 통화하더니 저를 봤어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내일 온답니다. 직접 차를 확인하겠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강태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박태식이 매장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계획을 세밀하게 짰어요.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오면 한일권 씨가 평소처럼 응대하세요. 사장님은 뒤에 계시면서 상황을 지켜보고요. 저는 매장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한일권 씨는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강태수와 대화를 최대한 많이 나누세요. 조직 얘기, 다른 매장 얘기, 돈 거래 얘기, 증거가 될 만한 걸 다 녹음해야 합니다. 한일권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하죠? 박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준 신호를 보내세요.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박태식은 작은 비상 버튼을 한일권에게 줬어요. 주머니에 넣고 누르면 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박태식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언제 투입됩니까? 박태식은 대답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녹음 내용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면 제가 연락한 형사들이 바로 움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공하면 제 매장을 지킬 수 있고 준영이도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게 되죠. 저는 천장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한일권이 벌써 와 있었어요. 한일권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일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잘하면 끝입니다. 할 수 있죠.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1시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매장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한일권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수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태수를 봤습니다. 강태수는 매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한일권이 강태수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강태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자, 좀 보자. 목소리가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한일권은 강태수를 벤츠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강태수는 차를 꼼꼼히 살폈어요. 외관, 내부, 엔진룸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권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 출처가 확실한가? 한일권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원래 주인이 사업 망해서 급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이 매장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한일권은 대답했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고 평판도 괜찮아요. 강태수는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판 좋은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좋지. 한일권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 매장도 곧 우리 손에 넘어올 겁니다. 강태수가 웃었습니다. 너 일 잘하는구나. 이번에 성공하면 보너스 두둑하게 줄게. 저는 사무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매장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일권은 대답했어요. 2곳 더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올해 목표가 10개 매장인데 잘 진행되고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10개 매장. 그 말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차는 내가 가져가지. 돈은 나중에 정산 때 주고. 한일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차 열쇠를 받아들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려는 순간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수는 창문을 내리며 저를 봤어요. 당신이 사장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차는 못 가져가십니다. 강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강태수. 그리고 당신이 한 짓도 다 압니다. 강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았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 순간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태수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저는 강태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셌어요. 그때 한일권이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강태수는 한일권을 노려봤어요. 너 뭐야? 왜 이 사장 편을 들어? 한일권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태수는 한일권을 밀쳤어요. 너 설마 배신한 거 아니지? 한일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는 그 침묵에서 답을 읽었어요. 이 새끼가. 강태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박태식이 나타났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며 말했어요. 강태수, 거기까지다. 강태수는 박태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태식,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박태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왔지. 2년 동안 추적했어.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 강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망치의 궁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이미 주변은 포위됐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차 2대가 매장 앞에 섰습니다. 형사 4명이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태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저는 똑바로 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겁니다. 제 아들한테까지 손을 뻗쳤잖아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강태수는 비웃었어요. 내 아들, 그 바보 같은 애, 빚쟁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박태식이 저를 막았어요. 안 됩니다. 사장님, 저한테 맡기세요. 형사들이 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뒤에 사람들이 있어. 너희는 끝장날 거야. 강태수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매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일권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박태식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잘 버텨주셨어요. 저는 박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수는 잡혔습니다. 녹음 내용도 확보했고요.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곧 잡힐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매장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문제 차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박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사장님이 조직에 저항했다는 것도 기록에 남을 거예요. 한일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한일권을 봤습니다. 한일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일권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조직한테 이용당한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용기 내서 우리 편이 돼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일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태식이 대답했어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증인으로 협조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새 출발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한일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어요. 박성호가 매장에 침투한 것, 문제 차량이 들어온 과정, 한일권의 역할, 강태수의 협박, 전부 다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니 정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저를 꼭 껴안았어요. 민수야, 진짜 고생했다. 뉴스 봤어. 내가 조직이랑 싸워서 이긴 거 맞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긴 건지 모르겠어. 아직 해결할 게 많아. 정재훈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기 낸 덕분에 우리 매매단지가 살았어. 박태식 씨가 나한테도 연락 왔더라. 우리 매장도 조직이 노렸었대. 내가 강태수 잡아준 덕분에 우리도 안전해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제 싸움이 다른 사람들도 지켜준 거라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에 준영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뉴스를 봤는지 준영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튼튼해. 준영이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용감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도 몰랐어.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준영이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빠, 제 빚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갚아 나가자.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 쉬운 돈은 없다는 걸.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먼저 말해.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준영이는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서 둘이 먹었어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혼자 남아 매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했던 박태식을 처음 본 날부터 강태수를 잡던 날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박태식이 매장에 들렀습니다. 이제 노숙자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박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박태식은 대답했어요. 제가 형사로 일할 때 이런 조직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포기했어요. 싸우기보다는 그냥 무너지는 걸 택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밥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죠. 그게 사장님의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켜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박태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낼 겁니다. 킥고교. 강태수가 구속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장에는 기자들이 몇 번 다녀갔고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중고차 딜러가 사기 조직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엔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손님들이 제 매장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문제 차량을 구입했던 고객 두 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게 인정됐지만 그래도 판매자로서 책임은 있었으니까요. 결국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법정 싸움보다는 나았어요. 정재훈이 도움을 줬습니다. 평택 매매단지 딜러들이 모금을 했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모아서 제게 전해줬습니다. 정재훈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이 바닥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따뜻함이 있더군요. 김대호도 계속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힘든 시기에 그만두지 않고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저는 김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대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김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한일권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상세히 밝혔고 다른 피해 매장들의 정보도 제공했어요. 덕분에 조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한일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어요. 한일권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이 끝나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박태식은 가끔 매장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박태식이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시험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사장님을 믿었어요. 노숙자한테 밥을 주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게 진짜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밥을 안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태식은 웃었어요. 그래도 도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만큼 확신을 갖지 못했겠죠. 사람을 구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구할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매장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어요. 물론 예전처럼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합의금 때문에 빚이 생겼고 그걸 갚아나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천히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영이는 방학 동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차 닦는 일부터 서류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영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저녁 준영이와 단둘이 매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왜 아빠가 이 일을 하시는지.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은데? 준영이는 대답했어요. 아빠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거. 그게 아빠 방식이에요. 저는 준영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맞아. 결국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돈만 생각하면 금방 무너져.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면 오래 갈 수 있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매장 앞 가로수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매장 앞을 쓸었어요. 그 반복적인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낙엽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박태식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커피를 받았어요. 박태식과 저는 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 같아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박태식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태식 씨는 왜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은퇴하셨는데도요. 박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찰 시절에 많은 사람을 못 구했어요. 법의 한계 때문에,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제는 법 밖에서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박태식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싸워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박태식은 웃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지키게 돼요. 사장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참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죠. 박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태식을 배웅하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대호가 이미 와서 차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대호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평택에도 첫눈이 내렸고 매장 앞 주차장은 하얗게 덮였어요. 저는 새벽같이 나와 눈을 치웠습니다. 손님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삽질을 하면서 땀이 났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그 순간이 참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요. 준영이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영이가 함께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어요. 준영이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꾸준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준영이와 저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에 밥을 먹었는데 그게 참 맛있더군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제 친구들한테 아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저는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뭐가 멋있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조직한테 굴복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준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용기 있었어. 조직이 접근했을 때 거절했잖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준영이가 먼저 꺼냈어요.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지. 당신네 부자는 강하니까 이겨낼 거라고. 준영이는 웃었어요. 맞아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고 싶지만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남기고 간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우리 안에 계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매장 앞에 작은 트리를 세웠어요. 김대호가 전구를 달았고 저는 꼭대기에 별을 올렸습니다. 밤에 불을 켜니 반짝반짝 예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예쁘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재훈이 다른 딜러들과 함께 매장에 왔습니다. 손에는 치킨과 맥주를 가득 들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 우리끼리 파티하자. 저는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장 한 구석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셨어요. 정재훈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건배, 우리 매매단지를 지켜준 영웅에게.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고차 장사 얘기, 힘들었던 순간들, 웃겼던 에피소드들. 한 딜러가 말했습니다. 민수 형 덕분에 우리도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제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매장 앞에서 해돋이를 봤어요. 준영이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1월 초에 박태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강태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검사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매장을 노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내부 인력 침투, 문제 차량 유입, 심리적 압박, 가족에 대한 위협,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강태수는 제 얼굴을 노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강태수의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태수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강태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수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미안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장님처럼 성실한 딜러였어요. 하지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결국 제가 사기꾼이 됐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더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니다. 특히 사장님 같은 사람을 해치려 했던 게 후회돼요. 사장님은 제가 잃어버린 걸 아직 가지고 계시더군요. 양심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사장님은 그대로 사세요. 돈 때문에 변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강태수의 인생이 저한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요. 구치소를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매장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한 방송국 PD였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기 조직에 맞서 싸운 중고차 딜러의 이야기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PD는 설득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촬영팀이 며칠 동안 매장에서 작업했어요. 저와 인터뷰를 했고 준영이도 나왔습니다. 박태식과 정재훈도 증언자로 출연했어요. 촬영하는 동안 저는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노인을 봤던 날, 한일권이 나타났던 날, 강태수와 대면했던 날,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요. 한 중년 남자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자기도 사기 조직한테 당했는데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태식 연락처도 알려줬고요. 그분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요. 박태식과 상의해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기 조직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평택 매매단지 회의실을 빌려서요. 피해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대응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박태식이 법률 자문을 해줬고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했어요. 정재훈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은 커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중고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피해자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제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는 저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요.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저는 참석했어요. 준영이가 학사모를 쓰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내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준영이는 취직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나중에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중고차는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응원할게. 준영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여름이 되고 매장 앞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김대호가 화분을 사다가 심었어요. 해바라기가 자라면서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박태식이 어느 날 매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박태식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모임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태식 씨 덕분이죠.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직접 걸으신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저는 박태식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모임의 방향, 도와야 할 사람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박태식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처음 이 매장 앞에 앉았을 때 사장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쑥스러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웅의 자격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사장님은 그걸 해내셨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저는 매장 앞에 서서 가로수를 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또 새잎이 돋을 겁니다. 계절은 반복되고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고 성공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에서 보이는 용기, 가족을 지키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장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민수모터스, 20해 넘게 지켜온 이름입니다. 앞으로도 이 이름으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게 제가 걷고 싶은 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9이 됐고 매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빚은 다 갚았어요. 무엇보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믿고 찾아왔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준영이는 26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더군요. 준영이가 그 친구를 데리고 매장에 왔을 때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준영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준영이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준영이가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노릇했을 뿐이에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정식 단체가 됐습니다. 사기 피해 방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박태식이 대표를 맡았고 저는 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정재훈도 이사로 참여했고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협회 2주년 기념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고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 대표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에게 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노인은 사실 전직 형사였고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100번을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니까요.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응원하는 메시지,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저는 가능한 한 모두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보람 있었거든요. 김대호는 이제 저희 매장의 영업팀장이 됐습니다. 실력도 늘고 책임감도 강해졌어요. 어느 날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제 매장을 하나 내고 싶어요. 사장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이요. 저는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와줄 테니 꿈을 이루라고요. 박태식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정정했어요. 가끔 매장에 들러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도 의미가 생겼어요. 은퇴하고 무료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보람찹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박태식 씨가 모든 걸 하셨잖아요. 박태식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보여준 용기가 저한테도 힘을 줬어요. 서로 돕는 게 인생이죠.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벚꽃이 날리고 있었어요.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노인을 봤던 날, 도시락을 사다 줬던 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요. 준영이가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놀러 온 거였어요. 아빠,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준영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저는 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한 노인을 만났었어. 그때 내가 작은 선택을 했지.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게 모든 걸 바꿨단다.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해요. 아빠가 제게 해주신 말씀도요.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준영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맞아.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지. 중요한 건 옳은 선택을 하는 거야. 비록 그게 어렵더라도 말이야. 준영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매장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차들을 점검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조직에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샀고 사람을 대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조직과 싸울 용기를 줬고 아들을 지킬 힘을 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성공이 아니라는 거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사람을 선택했고 정직을 선택했고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매장 불을 끄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 위에서 보고 있겠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준영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저는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없어도, 큰 부가 없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을 지켰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매장에 나갈 겁니다. 손님을 맡고 차를 팔고 사람을 대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겠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저는 그 인생을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3년 전 그 노인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한 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옳은 선택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거요.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요. 그게 최민수라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저를 구했으니까요.